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대전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대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공교육 정상화가 선행 조건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는 여전한 상황인데요. 대전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의 의미와 해결 과제에 대해서 이슈토론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뉴스보다 맛집에서는 호두를 처음 재배한 천안 광덕면을 찾아갑니다. 천안 호두의 명성을 잇기 위한 농민들의 다양한 노력을 만나보고 특별한 밥상도 소개해드립니다.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뉴스 큐레이터 시선 첫 순서는 사건 사고 현장을 발로 뛰면서 취재하는 기자의 솔직한 토크, 취재 기자의 솔까말인데요. 보도국 이수복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뉴스입니까? 네, 출소 뒤에 다시 여신도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는 한 종교 단체의 대표의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보도될 내용은 아마 미성년자들이 시청할 때 보호자의 주의가 좀 필요하다는 말을 먼저 좀 전해드립니다. 자, 얘기해 주시죠. 예, 흔히 JMS라고 불리는 기독교 복음 선교회 총재 정명석 씨가 지난 4일 구속됐습니다. 혐의는 여신도들을 상대로 한 상습 준강간입니다. 관련 뉴스부터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지난 2009년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JMS 총재 정명석 씨. 지난 2018년 만기 출소 후 행적을 감췄던 그가 4년 만에 또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성폭행 혐의 인정하세요? 이번에도 외국인 여신도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이 정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겁니다. 피해자들은 지난 3월 기자회견을 열고 금산 월명동에 위치한 JMS 수련원에서 지난 2018년부터 3년에 걸쳐 10여 차례 넘게 성폭행과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다시 불거진 신도 성폭행 혐의에 당시 JMS 측은 입장문을 내고 여성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거나 왜곡, 과장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7개월에 걸쳐 수사를 한 충남경찰청은 범죄 혐의가 확실하다고 보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적용 혐의는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폭행이 일어나는 상습 준강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받아들여 정 씨는 오늘 새벽 결국 구속됐습니다. 네, 2007년, 2008년 무렵이죠. 그때 저희도 당시에 보도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보도하는데 험난했던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 정명석 총재는 10년형을 받고 복역을 했잖아요. 복역한 이후에 출소한 다음에 다시 또 성폭행했다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네, 아직 재판도 열리지 않았고요. 네. 또 수사 중이고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선고도 아직 받지 않았으니까 성폭행을 했다 이렇게 다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그 정명석 씨는 출소한 지 4년여 만에 또다시 여신도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구속은 된 겁니다. 네. 앞서 정 씨는 지난 2009년 4월이죠. 대법원에서 여신도를 상대로 한 준강간, 준강제 추행 등으로 징역 10년형의 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이 여신도들의 네. 피해를 인정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후 정 씨는 10년 복역을 한 다음에 지난 2018년 2월에 대전교도소에서 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른 이제 지난 3월 16일이죠. 영국 국적과 호주 국적의 여신도가 정 씨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는 폭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성폭행이 수십 차례나 이어졌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부터 장기간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입니다. 네. 피해자들의 주장이 나와서 수사에 들어갔고 또 구속영장이 발부된 걸로 봤을 때는 아마 수사기관에서는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폭로 이후에 두 여신도들이 고소장을 이제 접수를 했고 또 3월부터 9월까지 장장 이제 7개월에 가까운 긴 시간 동안 충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의 수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네. 정 씨를 수차례 소환해서 조사도 벌였고요. 그리고 결국 사전 구속영장 신청과 네. 또 청구까지 이어진 걸 보면은 경찰도 어느 정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한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렇죠.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가 됐으니까. 그런데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성폭행으로 인해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했는데 그런 일을 겪고도 이 JMS라는 종교 단체가 여전히 금산이 이제 본거지잖아요, 그죠? 금산에서 계속 존재를 해왔고 또 출소 이후에도 이 정명석 씨가 다시 또 총재로 복귀를 했다는 게 얼핏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예, 뭐 이 종교 단체가 신도 수가 한때 10만 명에 육박할 정도였다는데요. 이 정 씨가 지난 2009년 형을 확정받고도 네. 이 수감이 됐을 때에도 3에서 4만 명의 신도들로 여전히 어느 정도의 교세는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독교 복음 선교의 교리상 정 씨는 메시아와 같은 존재로 이렇게 신성시 여겨졌습니다. 이 때문에 정 씨가 반 JMS 단체나 피해자들로부터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건데요. 현재도 금산군 진산면을 성지로 해서 네. 내부 결속을 단단하게 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당사자인 정면석 씨하고 또 이 JMS 측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우선 그 폭로 기자회견을 가진 여성 2명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고 굉장히 왜곡됐고 과장됐다는 입장입니다. 또 영장 실질 심사 당시에 이 기독교 복음 선교회에서 자료를 하나 냈는데요. 이 자료를 담긴 내용을 보면은 심사 결과 이거 받아들이되 고소인들의 그 고소 내용 자체에 모순점과 의문점이 많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추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소인,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2명이 네. 정 씨의 육성이 담긴 음성 파일을 사법기관에 제출을 했는데 이 파일에 대해 의문을 표했습니다. 이 파일, 음성 파일이 정식 증거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이 원본인지 검증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렇게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영장이 청구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편견을 쓰고 볼 게 아니라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쪽 입장은 그런데 이제 어쨌든 고소인도 나타났고 피해자들이니까 한 명도 아니고 이제 여러 명이서 이런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 고소한 측에서는 지금 어떻게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 반 JMS 단체인 엑소더스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네. 이 측은 굉장히 이제 완전히 상반된 입장입니다. 정 씨의 성폭행이 여러 명에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건데요. 네. 이번 2명 말고도 다른 여성 5명이 추가 고소를 하겠다고 예고까지 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수사 결과 범죄 행위가 드러난다면은 이 정명석 씨는 더 큰 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어떻습니까?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고 네. 또 재판으로 넘어간다고 해도 1심에서 3심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판결을 예단하기 힘들지만 만약에 재판부에서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이 된다면은 네. 이 동종 전과가 있는 만큼 가볍진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현대아울렛 화재 사건, 화재 참사죠. 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화재 발생 후에 희생자는 더 나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 중태에 빠졌던 분도 있죠. 이분도 있고 또 장례는 어떻게 다 치러졌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네, 현재까지 상황 좀 다시 한번 네. 돌아보면은요. 지난달 26일 화재 발생 이후에 사흘 만인 29일이죠. 소방 당국이 마지막으로 인명 수색을 펼쳤습니다. 네. 그리고 또 더 이상의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이걸 종합하면 7명이 이번 화재로 숨지고 네. 1명이 아직까지 의식불명인 상황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숨진 7명 중 6명은 발인까지 마친 상황이고요. 1명은 원인 규명 이후에 하겠다면서 발인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네, 한 분은 아직까지 이제 장례를 치르지 못했고,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더 추가로 지금 밝혀진 게 있습니까? 또 스프링클러 부분도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 같던데요. 네. 네, 아직 명확하게 화재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소방 모두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많은 언론사에서 불이 시작된 지점에 있던 화물차가 그 화재 당시에 시동이 켜져 있었다고 전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이에 대해서 이게 경찰이 새롭게 좀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 화물차에 자동 조명 장치 등이 기능이 없어가지고 네. 이 후미등만으로 시동이 켜졌는지 아니면 안 켜졌는지 여부를 단언할 수는 없다고 이렇게 정정을 해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또 스프링클러 등 이 소방 시설이 작동했는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이 부분도 계속 수사 중인데 일단 이 시설 작동 전자 기록과 현장 감식에서 이제 확보한 밸브를 이제 국가수에서 분석을 계속하고 있고요. 작동했는지 검증 작업을 계속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시일이 아직까지는 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그 국정감사에서도 네. 현대 아울렛 화재 관련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 국감에 참석한 이흥교 소방청장은 이 지하 주차장에 170여 개에 달하는 그 칸막이 방이 설치가 됐는데 네. 이게 준공 검사 이후에 설치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이 칸막이 중 일부가 불에 타기 쉬운 그 샌드위치 패널로 만들어져서 화재 피해를 키웠다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170개 가량 격벽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네. 그 중공검사 이후에 설치됐다면은 그 부분도 문제될 소지가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현대백화점 그룹에서는 어쨌든 피해 점주들이라든지 또 피해 협력업체 직원들이 당장 이제 힘들지 않습니까? 생활하기가.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좀 발표한 것 같던데요, 보니까. 네, 그나마 다행인 게 지금 네. 당장 생업에 지장을 받는 그 여러 이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이나 네. 상점들에 대한 지원책이 좀 속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현대백화점이 이 현대 아울렛에서 대전에서 이렇게 일했던 협력업체 직원 등 1,000여 명에게 네. 이 긴급 생활비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매니저급은 한 350만 원 정도 그리고 일반 판매 사원은 250만 원 정도를 지원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시설과 그 미화 도급 업체들도 같이 있었잖아요. 이 업체들도 아울렛 정상화 때까지 그런 도급 관련한 그 금액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입점 상인들에 대해서도 이 무이자 대출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그 대전시도 입장을 그 지원책을 좀 발표를 했는데 입점 상인을 대상으로 최대 2억 원까지 1년 동안 무이자로 빌려주고요. 최장 3년까지 이 대출도 연장을 하기로 이렇게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지원책이 좀 나와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참 요즘에 여러 사건들 때문에 보도국 취재 기자들 굉장히 바쁘죠. 네, 이수복 기자도 고생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원래 이제 대전 충청 지역이 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사건 사고 좀 덜하다, 조용하다 네.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말들이 좀 무색하게 최근에 각종 사건 사고가 많아서 저뿐만이 아니라 취재 기자, 영상 기자들까지 발에 이제 땀나도록 좀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좀 책임감을 가지고 양질의 뉴스를 좀 생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복 기자 고생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레트로 뉴스와 음식 이야기를 전하는 뉴스보다 맛집입니다. 오늘도 요리하는 기자 이기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가을도 깊어가고요. 곳곳에서 가을 축제도 지금 많이 열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자, 오늘은 우리의 고장 천안의 명물 호두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 호두요. 네. 참 호두의 고소한 이 향기가 여기까지 또 전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호두 명칭의 유래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호두 저는 이렇게 사람 머리 모양 닮아서 호두 아닌가 생각했는데 내 속이 좀 모양이잖아요. 뇌처럼 네. 생기게 됐죠. 예. 지금 한자 나오는데요. 예. 호도가 이제 오랑캐 호자의 복숭아 도자입니다. 도네요. 그래서 원래 이제 호두는 예. 예. 그 페르시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이란이나 예. 뭐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으로 넘어갔는데 아마 중국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모양새가 예, 예. 오랑캐 복숭아처럼 생겼다 아. 해서 그렇게 이름 붙인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도 그대로 따라 쓰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저 호두 딱딱한 호두를 감싸고 있는 과피를 보면 예. 어떻게 보면 복숭아처럼 생기기도 했어요. 아, 네. 그렇죠. 네. 네. 저기는 어디인가요? 새로운 곳이네요. 예. 예. 비석인데요. 비석이요? 호두의 본고장이 바로 천안 광덕이죠. 예, 예, 예. 그 광덕사 앞에 있는 비인데 예, 예. 비 내용을 보면 거기에 유청신 선생 호두 시식지라고 써 있습니다. 아. 네. 그 이제 그 원래 호두는 네. 저기 유청신 선생이라는 분이 이쪽이 고향인데 네. 원나라 때 그러니까 고려 충렬할 때죠. 원나라로 사실 갔다가 돌아오면서 호두 묘목을 한 그루 가지고 왔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고향에 심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제 네. 호두의 광덕이 호두의 시식지가 된 거죠. 아. 지금 나오는 나무는 아니고요. 예, 예. 그때 당시에 심었던 호두나무는 임진왜란 때 절과 함께 불타 없어졌고요. 예. 그 광덕사를 재건하면서 저 나무를 심었습니다. 저 나무가 400년 정도 됐는데 네. 천연기념물 398호. 아. 얼마 전에 촬영을 갔는데 그때까지 이제 열매가 열리면서 건강하게 좀 자라고 있더라고요. 아니 거의 400명 가까이 열매가 열려요. 네네네네. 네. 그래서 천안을 이제 호두의 시베지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처음 재배한 예. 곳이라고 하는 거죠. 예. 네. 그 1978년 기사를 보다 지금 나오는데요. 기사를 보더라도 천안에서 전국 호두 생산량의 60% 정도를 차지했다고 그래요. 네. 그만큼 첫 재배지자 주산지로 명성을 떨쳤고요. 네. 그리고 사회자님 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간식 1등, 예. 영원의 1등. 호두 과자. 호두 과자죠. 호두 천안 과자도 호두 과자. 예. 1934년 천안에서 처음 만들었다고 그래요. 아, 예. 그러니까 90년 역사 동안 진짜 예. 한 번도 흔들림 없이 국민 간식 1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천안 지역에 있는 호두 생산 농가들이 예. 천안의 호두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축제도 열고 있는데 어제 예. 축제가 시작해서 오늘까지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보다 맛집에서는 천안시 광덕면 호두 농가를 찾아서요. 갓 수확한 천안 호두를 만나보고 호두가 들어가는 아주 귀한 밥상까지 소개해드립니다. 함께 가보시죠. 이야, 이 밥을 버려졌네. 자, 아이 뭐 용사꾼이시네 뭐. 이거 따면 이거 지금 따면 못 먹잖아. 야, 어렸을 때는 막 이게 이렇게 무겁는지 지금 보니까 가볍네 이제. 그러니까 농사짓기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리워. 어우, 아이고. 많이 떨어졌네. 이거 제가 수확한 건 제가 가져가도 되는기요? 아 그럼요.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이게. 이게 그 유명한 천안 광덕의 호두입니다. 호두. 네. 호두, 국산 호두. 옛날에는 가을만 되면 네. 이 호두 먹고 싶어가지고 이거 지금 좀 벌어졌잖아요, 이렇게. 네. 네. 가지고 이게 벌어지지 않은 거 가지고 이렇게 막 땅바닥에 놓고서 막 이렇게 비볐어. 비비 이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럼 이게 손에 또 호두 물이 들어요. 또 호두 물에 들죠. 네. 그럼 막 그거 닦느라고 그냥 막 네. 모래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기계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안 하죠? 예. 어. 이 청피 기계 까는 기계가 있어서 아, 저희는 자동으로? 이쪽에 자동으로 기계 넣으면은 이렇게 탈피를 해요. 저희 가면 있어요? 예, 있어요. 예, 그거를 구경 좀 시켜주세요. 예, 이따가 구경시켜드릴게요. 예, 예, 예. 예. 천안 호두의 품질을 지키기 위해 120곳의 호두 생산 농가들이 힘을 합쳐 만든 천안 호두 유통센터입니다. 고상뿐만 아니라 찰지네, 찰져. 응? 이게 천안 호두에 그래서요.
아, 공장에서 직접 나온 거, 야, 드디어 먹어보겠습니다. 묵직묵직하네, 확실히. 네. 엄청 맛있어. 호두가 막 씹으면 계속 그냥 호두가 있네. 아니, 가만있어 봐. 이제 천안 호두과자가 맛있는 거 알고 있는데 다른 호두과자 틀려요. 네. 뭘 이렇게 반죽한 거야? 이 호두 과자는 뭐냐면요. 우리 생산자들이 직접 만 호두 과자인데 몇 살이 70%, 찹쌀이 30%고 그 앙꼬는 단호박이 들어가고 호두는 이 지역에 생산된 진짜 호두 두 배로 들어간 호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산자들이 직접 만든 호두 과자가 그러니까 국산 100%로 보시면 됩니다. 예. 이거 보세요, 호두. 어떤 호두 과자는 먹으면은 호두가 어딨어 한참 씹어도 호두를 못 찾는데 여기 막 큼직한 게 그냥 식감이 틀릴 거예요. 예. 한 입에 호두 한 덩어리씩 있네. 1년에 100톤 가량 수확되는 천안 호두. 현재는 전국 호두 생산량 3위이지만 머지않아 품질도 생산량도 모두 최고가 되길 응원합니다. 오늘은 호두로 시작해서 호두로 끝을 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가 그러니까 광덕산이죠. 광덕산 입구인데 오다 보니까 세상에 가로수도 호두나무 그리고 산에 30만 평이 정말 호두나무로 꽉 찼어요. 그러니까 호두의 시베지만큼 정말 이 광덕은 호두로 시작해서 호두로 끝나는데 음식도 호두 음식입니다. 나왔네. 이게 호두 빈대떡. 호두 빈대떡. 네네. 참 별걸 다 먹어봤지만 진짜 호두 빈대떡은 처음 먹어보네. 예, 그리고 이거는 호두 삼색 비빔밥. 아니 그런데 사장님, 네. 저는 삼색 비빔밥이라 가지고 난 세 가지 색깔 나물인 줄 알았더니 가만히 보니까 이거 호두가 있네. 네네. 삼색. 그런데 여기 하얀 것은 하얀 밥이고요. 예. 요거는 강황 맞죠? 강황쌀. 강황가를 가루를 섞은 거죠. 그럼 요건 뭐예요? 요거? 이거는 홍국쌀. 홍국살이요? 네네. 입으로만 먹는 게 아니라 눈으로도 먹는 거야. 비빔밥인데 이게 그 고추장 양념이 아니고 간장 양념이어서 이 끝까지 비벼도 색깔이 초록색, 노란색, 주황색 또 빨간색 이렇게 다 유지가 돼서 훨씬 예쁘네. 응? 하나, 둘, 셋, 네 개. 호두 4덩어리. 전체적으로 간장 맛이 나는데 뒤끝은 무슨 맛? 호두의 고소한 맛. 김밥은 고삼이지. 매력적이다. 요즘 뭐 캘리포니아 중국산 호두들이 판을 치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완전히 광덕 호두라 믿을만하구만. 호두를요 살짝 볶았어. 그래가지고 씹히는데 부담감이 없네. 이거 보세요 한번. 이거는 호두 부침개, 호두 빈대떡인데
이게 다 호두야, 호두. 호두. 거짓말을 안 해. 맛있어. 아, 호두가 또 이게 기름에 튀기니까 이런 맛이 있구나. 이거 호두파이나 이런 거하고 또 맛이 틀리네. 야채하고 호두하고 어우러져서 입안에서 이 호두가 으깨지면서 씹히면서 재료 전체를 이렇게 섭렵하는 그런 것 같아요. 심심하지가 않네. 지루할 것 같으면 호두가 딱딱 액센트를 줘요. 심심하지 않게 계속 씹으면서 그 맛을 느끼라고. 그리고 옛날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호두 많이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고. 호두 많이 먹어서 그런가? 근데 그게 이제 호두가 뇌처럼 생겼잖아요. 호두 껍질이, 호두 속이 뇌처럼 생겨서 아마 그런 얘기인지 뭐 견과류니까 이제 머리가 좋다는 얘기죠. 좋아진다는 얘기였지. 오늘 광택에 와서 아주 호두 시컷 먹고 가겠습니다. 농민들의 땀과 정성으로 올 한 해도 호두가 잘 여물었습니다. 하늘도 땅도 사람도 편안한 천안. 그곳의 자부심 천안 호두가 오래오래 사랑받길 바라봅니다. 호두 자체도 맛있겠지만 이게 쌀가루하고 천안 호두를 넣어서 만든 농가표 호두 과자 네네. 정말 참 맛있어 보이고요. 네. 또 삼색 비빔밥도 비주얼이 독특해서 아마 인기가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저 호두 과자는 지금 천안에 가시면 예. 축제장에서 이제 만나볼 수 있고요. 예. 특히 저기 맵쌀하고 찹쌀, 그리고 네. 특히 팥 앙금 대신 단호박을 썼어요. 예. 물론 이제 국산 호두를 쓴 거죠. 아주 맛있고요. 네. 그 삼색 비빔밥 같은 경우는 정말 매력적이었는데 그런데 밥을 따로따로 지어야 되거든요. 네. 이용하시려면 미리 사전에 예약하시는 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 미리 예약을 해야 되는군요. 네. 이기정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주간 포토뉴스입니다. 양세원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사진을 통해 한 주간의 뉴스와 누리꾼들의 다양한 반응을 살펴보는 주간 포토뉴스입니다. 오늘도 3가지 소식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사진 볼까요? 백제 후에 충청인들이 만들어가는 세계적인 역사문화축제 제68회 백제문화제가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렸습니다. 실외 마스크 해제와 개천절 연휴가 맞물리며 가족 나들이객이 많이 찾았는데요. 우리 지역의 대표 역사축제답게 1500년 전 백제로의 시간여행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백마강을 따라 피어난 코스모스와 해바라기도 장관을 이루며 가을 축제의 낭만을 더했는데요. 누리꾼들도 축제 분위기 물씬 풍기는 목소리 가득합니다. 역사 덕후로서 빠질 수 없는 축제, 갑오체험 딱 기다려라. 가을 백마강 너무 예쁘죠. 축제 장소가 정말 신의 한 수라는 반응들 살펴봤습니다. 이번 축제는 10월 10일까지 진행되니까요. 가족 나들이 떠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지난 4일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대면 면회가 가능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맞잡은 가족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많은 이야기들 주고받는 행복한 모습이었는데요. 자가검사 키트 음성이면 누구나 면회가 가능하지만 마스크 착용은 필수고 음식물 섭취는 제한됩니다. 그동안 중단됐던 외부 프로그램도 재개되며 다양한 활동으로 어르신들도 활기를 되찾을 수 있게 됐는데요. 특히 오랫동안 가족을 만나지 못했던 누리꾼들은 가슴 뭉클한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냥 눈빛만 봐도 체온만 느껴도 좋으니까 이렇게라도 오래오래 만날 수 있었으면. 유리벽 하나 없앤 건데 어찌 이리 찡한지 새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라는 반응들 살펴봤는데요.
약 3개월 만에 시작된 대면 면회. 그 행복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면회 시 개인 방역 수칙을 더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사진 볼까요? 대전 시립미술관 열린 수장고가 지난 4일 개관했습니다. 공립미술관으로는 최초라고 하는데요. 수장고에서는 시립미술관 소장품 중 73점을 1차로 공개하고 주기적으로 작품을 교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전시품들 중 백미는 역시 30년 만에 부활한 백남준 작가의 프랙탈 거북선이겠죠. 93년 대전 엑스포 당시 설치됐던 프랙탈 거북선이 복원돼 많은 관람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누리꾼들도 기대와 설렘 가득한 반응인데요. 전설 속 작품을 다시 볼 기회라니 세금 내는 보람 있네요. 멀지 않은 곳의 좋은 작품들, 다음 소장품 공개도 기대됩니다. 라는 댓글들 있었습니다. 이번 열린 수장고 개방은 다양한 미술품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깊어가는 가을, 미술관 나들이도 아름다운 추억 하나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간 포토뉴스였습니다. 대전시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최종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찬반 논란으로 지역 교육계를 뜨겁게 달군 대전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또 남겨진 숙제에 대해서도 토론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립니다. 권형래 대전 사립유치원 연합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강영미 대전 참교육 학부모회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전시 의회가 발의한 대전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이 시의회 내에서도 부결과 가결을 번복하면서 혼선을 빚다가 결국 지난달 29일에 통과가 됐습니다. 우선 조례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권 회장님께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조례안이 대전시 조례안과 교육청 조례안 두 개가 올라갔죠. 네. 대전시 조례안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저출산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였고요. 네. 대전시 교육청 조례안은 유아 학습권 보장 및 유아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유아교육비를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특이사항으로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에게도 지원한다라는 글귀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이들한테. 예, 제가 다시 한번 조금 정리해 드리면요, 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그 유아의 보호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즉 이 유아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에서 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이제 조례안에 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사실 공립유치원과 초중고는 무상교육인데 사립유치원도 한번 무상교육을 실현해 보겠다 이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번 조례안에 이제 통과를 놓고 교육계와 시민단체는 물론 학부모들도 지금 양편으로 갈라지면서 찬반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왜 찬성하고 또 반대하는지 입장을 먼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용희 대표께 먼저 왜 반대하는지 좀 들어볼까요? 네. 학부모들의 공통적인 바람은 영유아 교육의 완전 무상화가 맞아요. 그런데 그냥 영유아 교육의 완전 무상화가 아니라 공교육의 무상화를 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공감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영유아 교육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겪는 어려움이 정말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문제인데요. 이번 조례안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에게 유아교육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지금 좀 당장 힘든 학부모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환영하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겠죠. 네, 제가 지금 유치원을 보내는 학부모라도 좀 솔깃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좀 차별적이고 오히려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드는 거예요.
저도 아이를 사립 유치원에 보냈습니다. 그때 국공립 유치원에 보내고 싶었는데 우선 대전에는 국립 유치원이 없어요. 네. 그리고 공립 유치원이 있어도 제가 사는 곳은 경쟁률이 너무 심해서 원서를 넣을 엄두도 내지 못했던 상황이었는데 네. 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의 차이를 살펴보면 교육 내용도 돌봄 시간도 방학 시간도 다 달라요. 네. 초등학교는 그냥 대부분 학교가 국공립이고 교육 내용이 같기 때문에 그냥 집 앞에 보내면 되지만 유치원 보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신뢰도 높고 보내고 싶긴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립 유치원에 보내는 그런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립 유치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왜 반대하는 건지 간단하게 좀 네. 정리 부탁드릴까요? 예. 사립 유치원의 교육 내용이 다 천차만별이고 예.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사립 유치원에 그 돈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지금 안 그래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립 유치원은 더 도태될 것이고 네. 사립 유치원이 활성화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그 영유아 교육이 사교육화 경향이 심해진다는 우려가 들고 이런 부분에서 부모의 능력과 선택으로 어릴 때부터 교육 불평등이 심화될 거라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립 유치원에 너무 이제 몰아주기가 아니냐 이렇게 좀 보시는 거고 상대적으로 국공립 유치원은 그만큼 좀 불이익을 받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찬성하는 얘기도 들어봐야죠. 네. 네. 저는 강영미 대표님께서도 지금 사립 유치원을 아이를 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공교육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어린이집부터서 지금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 헌법 제31조 교육평등권을 생각한다면 네. 사립 유치원을 보낸다는 이유로 우리 학부모들이 20만 원 상당하는 그런 교육비를 유일하게 사립 유치원 학부모들만 내고 있습니다. 추가 부담하는 비용이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35만 원 정도 지원하고 다 있죠. 무상인데 예. 고등학교까지 다 무상인데 예. 유일하게 사립 유치원을 보낸다는 이유로 지금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 중에 그 신뢰도란 이야기를 하셨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신뢰도가 없다면 지금 국공립 병설이 취원율이 네. 대전이 전국 꼴찌입니다. 그 자리가 없어서 못 갔다는 거는 극히 드문 뭐 단설 유치원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전체적으로 취원율은 그래도 사립 유치원을 돈을 부담하고서라도 선택을 하시는 거는 부모님들의 어떤 그 요구 사항에 충족해서 그런 네.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린이집을 보내는 학부형이든 또 국공립 병설을 보내는 학부형이든 모든 학부형들은 유아교육비를 지원한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말씀 중에 사립 유치원은 좀 경쟁력이 있고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선택하기가 어렵다 하는데 무상교육으로 함으로 인해서 모든 학부형들의 선택권을 넓혀줘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네. 모든 엄마들이 희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그래요. 제가 한번 정리를 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대전시가 1인당 만약에 5만 원을 지원을 해줄 경우에 유아교육비로 연간 한 177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만약에 10만 원을 학부모들에게 지원을 해주면은 한 345억 정도가 소요될 거로 추산이 되는데요. 지금 대전에서 말씀하셨듯이 한 80%가량이 사립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데 사립 유치원의 경우에는 지금 35만 원 정도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요. 근데 추가 프로그램 여러 가지 비용 때문에 추가 비용이 한 학부모들당 보통 1인 한 명당 한 20만 원 정도 더 내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 돈을 이제 시가 이제 지원을 좀 일부 해주겠다는 건데 5만 원이나 10만 원 해주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사립 유치원으로 결국 학생들을 유도하는 게 아니냐 그만큼 공립 유치원들 이 공교육이 더 열악해지는 게 아니냐 환경이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공립 유치원들이 왜 그럼 이렇게 열악해질 우려가 있는 건지 그 말씀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네, 우선 국공립 유치원 비율을 올해까지 40%로 늘리겠다고 이전 정부에서 공약을 했는데 네.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대전은 전국에서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비율이 가장 낮아요.
사립이 8개면 국공립이 네. 2개예요. 그중에 학부모들이 선택지가 많지가 않은 거예요. 선택권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사립 유치원을 많이 보내는 경향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아까 신뢰도 문제를 저도 말씀드렸고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신뢰도가 있어도 그 환경 때문에 못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국공립 유치원은 돌봄 시간이 일단 짧고요. 네. 방학이 길어요. 그리고 사립처럼 교육이 좀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부모들은 국공립을 믿고 보내고 싶어도 다른 아이들은 사립 유치원에서 더 많은 사교육을 받는데 우리 아이만 뒤처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사립 유치원을 보내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제가 부담감을 이거 한번 가지고도. 여쭤볼게요. 네. 지금 이제 제가 느끼기로 네. 이 사립 유치원 학부모들한테도 이제 지원을 해주면은 네. 다들 사실 뭐 공립이랑 사립이랑 요즘에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공립이 인기 있었던 걸로 알고 있지만 요즘에는 공립 유치원을 조금 오히려 기피하는 경향도 있다고 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다들 사립 유치원을 가게 되고 그러면은 공립 유치원 지원자는 점점 줄고 공립 유치원도 환경이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네. 또 한편 공립 유치원 다니는 학부모들은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오히려 역차별받는 게 아니냐? 이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래도 사립 유치원이 더 많이 받으니까 더 지원이 더 많지 않은가요? 아무래도 지원 혜택 받는 분들이 더 많지 학부모가 않을까요? 받는 혜택이요. 예. 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를 예를 들면요. 예. 초등학교는 사립이 적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 학교를 보내는 학부모들이 있죠. 예. 거기에는 더 많은 교육 혜택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 학부모들도 차별을 받지 않아야 되니까 사립 무상 교육을 위해서 다 지원해줘야 되느냐? 그건 네.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전국의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똑같이 평등한 교육을 받으려면 유아 교육부터 공공성이 강화가 돼야 하는데 사립 유치원만 계속 활성화되면 어릴 때부터 너무 격차가 큰 교육을 받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불평등이 시작된다는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립 유치원이 점점 더 오히려 확대를 해야 되는데 네.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네, 그래서 학부모들이 선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더 지자체에서 정부에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될 상황에서 오히려 사립 유치원을 더 지원한다는 것은 유아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공성을 훼손한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 공교육을 좀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공교육을 네. 이미 확대했는데 국공립 유치원이 무상이라는 것은 모든 학부모님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도 지금 다 취원율이 전국의 꼴찌라는 거는 우리 그 국공립 유치원에서 학부모들의 지금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주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가. 네. 그리고 지금 대다수의 학부모형들이 맞벌이를 많이 하는데 네. 맞벌이 하시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교육과 보육 이런 거를 좀 잘 챙겨서 해주는 거를 뒤돌아봐야 될 것이지 지금 우리 강영미 회장님께서는 네. 사립 유치원의 교육비를 받음으로 인해서 국공립의 인원을 채우겠다는 생각인데 지금까지도 사립 유치원이 교육비를 받아왔지만 지금 전혀 지원율이 낮고 있지 않아서 사립보다 훨씬 좀 떨어진다는 거죠. 네. 그러면 교육의 질이라든가 어떤 그 수요자에 맞는 우리가 그런 도움을 주고 있는가를 좀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일이라 생각을 하고요. 공립 유치원이 이렇게 되면 점점 더 가기를 기피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시에서 지원금도 주고 사립 유치원이 더 아이들도 저는 국공립에 지원을 네. 하는 거를 전혀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어느 기관이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교육받고 행복하게 있을 공간을 마련하는 거라면은 정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 공립과 사립을 놓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거는 사실상 저출산의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40%를 굳이 이야기하시는데 103개의 어린이집, 국공립, 병설 유치원이 지금 거의 다 미달 상태란 말이죠. 왜 그 안 가는 거예요? 국공립 유치원. 그렇죠,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되면은 더 안 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가게 하기 위해서 네. 그 교육 평등권이라는 게 있는데 사립 엄마들한테는 돈을 받아라. 아까도 사립에 자꾸 지원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사립 유치원에 지원하는 조례가 아니고요. 엄마들 부담액을 좀 들여드리자. 네. 지금 저출산 우리가 세계적으로 1위 국가 아니겠습니까? 네. 유아학비 지원은
저출산 대책의 첫걸음에 불과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단위는 70%가 넘는 이 17,000명의 엄마에게 교육비를 부담을 더 시켜서 공립유치원으로 유도하자는 거는 정말 시대착오적인 발상이고요. 네. 어불성설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립유치원도 어떤 형태로든 또 환경을 또 개선해야 되고 지금 우선 아이들 돌봄 시간 자체도 좀 적다고 하고 그다음에 뭐 치원율이 20%도 안 된다는 얘기는 사실 거의 미달 사태를 다들 빚고 있다는 얘기 같은데 예 그러면 뭐 공립유치원도 대책이 나오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이 지원 조례를 받으면은 공립유치원 부모들은 혜택이 없는 거죠. 네, 목적으로는 유아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예. 그리고 유아 교육비를 지원한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사조에서 보면은 다른 조례에 따라 유아교육비를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네. 따라 유아교육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사실상 가정부를 하는 경우나 공립유치원 학부모는 제외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만 혜택을 보니까 이게 형평성에 논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고요. 네. 말씀하셨듯이 저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학부모들이 점점 기피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맞벌이 부부나 맞벌이 가정이나 뭐 다른 보육이나 돌봄이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 사립에서 조금 더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해주는 측면도 있고 또 시설도 좀 차이가 많이 나고 통학버스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학부모들의 요구가 좀 수용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립유치원에 다 가도록 돈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저는 학부모들의 이런 요구를 반영해서 공교육이 그 요구대로 변화해서 학부모들이 공교육을 많이 선택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게 더 급선무라는 거죠.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결국 이렇게 지원해도 사립유치원에서 원비를 또 올려버리면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거 담보할 수 있습니까? 네네. 원비는 지금 저희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못 올리게 돼 있습니다. 네. 1년에 1% 이상을 못 1% 이내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원 조례라는 거는 20만 원 상당의 우리 학부모님들이 부담하는 거를 지원해 주는 거지 재정적으로 저희 유치원에 도움되는 건 없습니다. 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원비 인상률은 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1%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원비는 유아 학비 플러스 방과 후 과정비입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수업하는 거랑 오후에 방과 후에 돌봐주는 거를 말하는 건데요. 그 방과 후 과정 시간에 특별 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학원처럼 여러 가지 수업을 선택해서 아이들이 그 수업을 들을 수 있는데요. 그거는 학부모들이 얼만큼 추가하느냐에 따라서 추가 비용을 내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원비가 사립유치원 보내는 학부모들이 내는 원비가 평균적으로 20만 원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 특별활동 수업비랑 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다 포함해서 40만 원, 50만 원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원마다 이 특별활동을 어떻게 다시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원비가 더 오를 수 있는 우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받으니까 그만큼 더 받을 저기에 대한 가능성도 좀 있다. 반론을 잠깐 말씀드려야 예. 되겠는데요. 우리 강 회장님께서 정말 잘못 아는 정보로 그 시청자에게 혼동을 드릴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사립유치원의 유아 학비 전국 평균이 55만 7천 원입니다. 근데 대전은 그걸 못 미치고 있거든요. 55만 7천 원 중에서 저희가 운영비를 쪼개서 다양한 특별활동을 하는 거지 거기서 그 금액을 넘어 1% 넘어서 돈을 만약에 부과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비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건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요. 아닙니다. 제가 이미 오늘 책정된 금액에서 1%가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익자 부담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받는 유치원 데가 다니는 있다면 일찌감치 학부모들과 받은 통화를 거를 지금 했는데요.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거지 네. 뒤늦게 그걸 부과해서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 그러니까 55만 원 중에 35만 원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죠. 네네. 그리고 한 20만 원 정도를 네. 부담을 이제 학부모들이 네네. 하고 있는 정규 건데. 예. 표준 교육비에 대전은 조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그 지금 대전시장하고 저기 설동호 이장구 대전시장과 설동호 교육감이
이 무상교육에 대해서 유아교육의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공약을 한 바는 있어요. 하지만 대전시나 교육청이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문제는 뭐 100억, 200억, 300억 되는 또 이 돈이 만약 대전시가 다 부담할 건지 교육청하고 나눠서 부담할 건지 그 여부에 따라서 좀 논란이 커질 것 같은데 만약 교육청에서 부담할 경우에는 그 비용 중에 상당액은 기존에 이제 교육 비용, 학교에 여러 가지 지원될 비용들이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 공교육, 이 학교에 들어갈 돈이 그만큼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설동호 교육감님이나 이장호 시장님이 그 유아 학비를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두 분이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단 이번에 교육청 조례가 부결됐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움은 있었지만 이장우 시장님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으시고요. 네. 저출산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늘 고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도 특히 유아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네. 예산 범위 내에서 허용이 된다면 이걸 1차적으로 할 생각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조례의 문제로 지금 걸림돌이 되어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대전교육청에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했던 상황이 있었어요. 중앙에서 지금 유보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또 교육청이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부분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에 근거가 없다. 그래서 재검토해야 된다라고 이제 밝혔었는데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이제 갑자기 이거를 가결을 시킨 상황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재정이나 예산에 대해서 교육청과 시가 협의를 해야 하는데 지금 대전시가 이제 이거를 결정해버렸기 때문에 좀 재정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은 대전시도 이제 어쨌든 재정에 네. 대한 압박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 좀 지출해야 되는 그 예산을 줄이려는 시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되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교육에 관련된 예산이 줄어서 학교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드는 건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권영래 대전사립유치원 연합회장, 강영미 대전 참교육 학부모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우리 아이들 교육의 출발선입니다. 그 시작점이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정해지길 바라면서 오늘 뉴스 큐레이터 시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